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때 시중금리가 계속 뛰어오르니까 정부가 너도 나도 돈 빌리러 다닐 때 은행조차 돈을 빌리러 다니면 금리가 더 많이 뛴다. 그래서 은행들이 돈 빌리러 다니지 말라고 채권 발행 한도를 딱 정해뒀었습니다. 그런데 이달부터는 이 조치가 풀립니다. 앞으로 은행채 발행이 좀 더 그럼 늘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채권 금리가 또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대출 금리도 오르게 된다는 의미가 담긴 소식 들어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레미콘 믹서 트럭의 신규 진입을 허용할지 말지를 정부가 정하고 있는데요. 이걸 정하는 기준에 문제가 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후에 글로벌 금융회사와 금융자산이 영국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 다시 가입을 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뉴스들 오늘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10월 4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분명히 수요일 아침인데 월요일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아침입니다. MBC 양효걸 기자,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그리고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세 분과 함께 경제뉴스를 정리해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박세훈 작가가 준비해 오신 이달부터 은행들이 은행채를 이제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네. 그동안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정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었어요. 은행들은 채권을 딱 요만큼만 발행하세요라는 가이드라인인데, 이게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기억하시죠? 벌써 1년 전이 됐는데 강원도가 레고랜드랑 관련된 빚 보증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때문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채권 시장에서 사람들이 돈을 잘 안 빌려주려고 하고 그나마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채만 사려고 하니까 당시에 정부가 은행채 발행을 사실상 중단시켰거든요. 은행채의 공급을 줄여서 조금 더 금리가 높지만 조금 위험한 회사채를 사들이게 하고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어느 정도 채권 시장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은행채 발행 규제를 조금씩 완화했었는데 이달부터는 발행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은행들도 이제 채권 시장에서 마음대로 돈 빌리세요라고 하는 건 그 채권 시장이 불안했던 부분이 많이 풀렸다. 그렇게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지금은 채권 시장이 아무래도 좀 다르니까 은행채가 좀 많이 풀리더라도 큰 위험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나서 정부가 은행들한테 채권 발행을 못하게 하니까 은행들이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게 예금 적금밖에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시중은행들끼리 금리 경쟁을 막 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작년 하반기에 시중은행들이 앞다퉈서 연 5%짜리 예금 상품들을 내놨었고, 저축은행들도 연 6% 중반의 예금 특판 상품을 대규모로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판매된 상품들의 만기가 이제 곧 돌아오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게 금융권 추산으로 대략 1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 은행들은 고객에게 돌려줄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다가 요즘 다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고 있어서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채권 발행은 정부 규제로 막혀 있었고 결국은 또 예금금리 경쟁 말고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금리가 최근에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 6%로 맡겨놨던 돈 만기가 되면 그 돈 내줄 돈이 없으면 연 7% 드릴게, 그냥 계속 계시죠?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달까지만 해도 3% 중반 정도였던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지금은 4%까지 올라오고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채 한도를 계속 제한을 하면 작년 말처럼 은행들이 또 금리 경쟁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게 다시 대출 금리도 올리게 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정부가 은행들한테 그럼 이제 채권 발행 더 하게 해줄 테니까 예금 적금 금리 그만 좀 올리십시오 라는 의미로 규제를 다 푼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은행채 규제가 풀리고 앞으로 은행채 발행이 들면 작년처럼 사람들이 또 은행채만 사는 거 아니냐, 쏠림 현상이 또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긴 합니다. 결국은 은행들이 시중의 자금에게 우리 돈 필요하니 돈 좀 주세요라고 하는 건 예금 적금을 모집하나 은행채를 팔러 다니나 그거잖아요. 결국은 크게 보면. 사실. 그렇죠. 왜 자꾸 저 시장으로만 몰려? 저 시장으로도 가라고 하지만 그게 이 시장이나 저 시장이나 그냥 그게 대한민국 자금 시장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은행채 발행을 터준다고 해서 은행들이 좀 더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냐 하면 꼭 그건 아닐 것 그런 같은데. 그런데 예. 요즘 또 채권 시장을 보면 회사채는 발행이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잘 안 사갑니다. 전반적으로 시중금리가 올라간 데다가 예. 각종 우량 채권 발행이 이어지다 보니까 일반 회사채는 수요가 줄고 있거든요. 당신 같은 회사면 금리를 훨씬 더 많이 줘야 내가 사는데 그렇습니다. 당신이 정부야 왜 이렇게 금리를 싸게 준다고 하고 팔러 나왔어? 그렇습니다. 뒤로 가세요. 다음 사람 이제 이러는 거 아니야.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등급이 낮은 곳들일수록 외면 현상이 더 심한데 이런 상황에서 우량채인 은행채가 시장이 더 풀리게 되면 신용등급 낮은 기업들은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은행채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돈을 빌릴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채 공급이 늘어서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되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도 오르게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고정금리 대출은 은행채 5년물 금리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또 그래서 기업들은 또 대출 창구로 가서 네, 회사채 시장 갔더니 아주 금리가 너무 비싸서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출이라도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또 그럼 대출 창구에 나갈 돈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은행들은 또 그럼 은행채 발행해야 되고. 네, 자금 시장 입장에서 보면 조금 전에 회사채 발행하러 왔던 이 친구 그냥 돌려보냈더니 하루 다음 날 은행이 은행으로. 와서 똑같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네. 네, 근데 그 얘기예요. 은행도 그 돈 갖고 와서 뭐 할 거예요?라고 물으면 그 어제 왔던 그 회사 네, 우리 은행의 그 대출 창구에 지금 줄 서 있으니까 네. 그 돈 받아서 그 회사 줄 거예요라는 그런 구조죠. 예. 전반적으로는 고금리의 뭐 부작용, 마찰 이런 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 예. 속보치로 나온 건데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어제 4.8% 돌파를 했습니다. 채권으로 치면 채권 값은 하한가. 네, 앞으로 더 비싼 금리 준다는 채권이 쏟아질 것 같으니 그렇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채권 얼른 팔아서 현금으로 갖고 있자. 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러게요. 뭐 금리라고 하는 게 꼭 뭐 높아야 좋고 낮아야 나쁘고 뭐 또 반대도 아니고 그게 절대 원칙은 아닌 건데 요즘은 좀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네요. 네, 자, 레미콘 이야기를 좀 해보죠. 레미콘 믹서 트럭 가끔씩 가다가 이제 뒤에 뭐 돌리면서 네, 동그란 통 돌려면서 하나. 네네. 다니는 그 트럭 어디 가서 이제 그 콘크리트 부으려고 움직이는 걸 텐데 그 차가 이제 증차가 필요하면 이거는 나라에서 도장 찍어줘야 차를 한 대 더 그렇습니다. 늘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감사원이 이런 것 조절하는데 뭔가 잘못된 기준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 같다. 그런 지적을 했다는군요. 네, 맞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부터 드리면요. 이 레미콘 믹서 트럭은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인 레미콘을 공장에서 받아다가 이 공사 현장까지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예. 레미콘 제조사가 직접 운영하는 자가용이 있고 또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레미콘 회사와 운임 계약을 맺고 이 레미콘 운반만 하는 영업용이 있는데요. 국내 레미콘 트럭 2만 6천여 대 정도 있는데 이 중에 영업용이 2만 2천여 대 정도 됩니다. 예. 정부는 2009년부터 이 영업용 레미콘 트럭 대수가 늘어나지 않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가용은 놔두고 레미콘 영업용으로만 운행한 레미콘 트럭만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4년 동안 영업용으로는 기존 차주가 은퇴하지 않는 한 이 믹서 트럭 신규 면허를 내주지 않은 건데 이 아무래도 건설 현장이 바쁘게 돌아가는 성수기에는 일이 많지만 이 비수기에는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럭 대수를 이 시장 수요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자. 그래서 이 레미콘 트럭 운전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보호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택시 면허 안 늘리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2년에 한 번씩 이 건설 경기 시장 상황 고려해서 이 신규 등록 허용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이 제도가 생긴 2009년부터 한 번도 신규 등록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주체는 이 국토부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고요. 예. 위원회는 국토연구원이나 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런 외부 연구기관에다가 통계 분석 자료 좀 만들어 와봐. 그런 다음에 그 자료를 보고 그걸 근거로 총량 규제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예.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건 통계 분석 방법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레미콘 그 운전하려고 하는 분은 차 살 돈은 있어도 레미콘 번호판이 나라에서 꼭 지고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레미콘 운전하는 분한테 권리금 주고 그 번호판을 맞습니다. 사와야 되잖아요. 네, 수천만 원씩 호가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권리금을 줘야 된다는 말은 하려는 분은 많고 네. 이제 그거 그만두려는 분은 적다는 거니 그 현상 하나만 봐도 이건 레미콘 늘려야 되겠네. 맞습니다. 권리금이 거의 0이거나 뭐 한 200만 원 하는 수준까지는 내려가도록 해야
그게 시장에서는 균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레미콘 너무 많아서 장사 안 돼요라고 하면 네. 너도 나도 안 하려고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냥 어떤 논거로든 아유 레미콘 시장에 남아요라고 해서 더 이상 증차 안 해요라고 했었는데 그 논거가 이상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 이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믹서트럭 수급 예측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예. 연구기관이 바뀌어도 그리고 레미콘 업체들이나 막 건설 현장에서는 믹서트럭 부족하다, 공급 대란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네. 7번 모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이걸 근거로 믹서트럭 증차를 제한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살펴봤더니 매번 수급 예측을 할 때마다 이 현재의 레미콘 트럭 등록 대수를 근거로 수요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레미콘 트럭이 앞으로 2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이 답을 찾으려면 건설 경기가 어떨지 또 뭐 향후 2년간 건설 허가 면적이 얼마나 될지 네. 그럼 레미콘 출하량은 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따져서 수요가 얼마나 된다 이런 답을 도출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미 정부 규제로 늘어나지 않는 믹서트럭 등록 대수로 수요를 계산을 하니까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레미콘 트럭이 부족해서 공사가 차질을 빚는다고 아우성인데도 이 매번 공급 부족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2019년에는 믹서트럭 공급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연구 방법론을 변경해서 공급 과잉으로 결론을 바꾼 사실도 이번에 확인이 됐고요. 이것도 일종의 통계 조작이라고 범주를 정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감사원은 또 수급 계획을 심의하는 수급조절위원회가 이 믹서트럭이 늘어나는 걸 원치 않는 인사들, 그러니까 이 믹서트럭 운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 측 인사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이 편향된 결정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위쪽 측 위원 자리 중에 이 현장 전문가 자리가 4개인데 노조 측이 3명인 반면에 사측, 그러니까 공급 부족을 주장할 만한 레미콘 업체 자리는 한 자리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건 감사원이 국토부 감사 착수하면서 빠르게 시정이 돼서 올 상반기에 사측 자리도 3자리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예. 이 수급 조절 제도가 생긴 이후로 줄곧 지적됐던 문제인데 이게 14년 만에야 시정이 된 거죠. 이게 뭐 레미콘 하는 분이 그렇게 뭐 그냥 편하게 돈 벌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힘들고 조금이라도 더 운임 더 받으면 살림에 보탬 되겠죠. 그게 뭐 그거 가지고 큰 돈 벌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라서 네, 너도 나도 하려고 달려드는데 그거 안 하면 이제 다른 일자리는 더 나쁘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미 그거 하고 있는 분들만 보호를 하면 이렇게 음. 밖에 있는 것도 우리 국민인데 밖에 있는 분들은 그럼 뭐 하라는 거냐라고 하면 그보다 더 열악한 일자리로 가세요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분들 지킨다는 말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일단 운임이 좀 과도하게 오르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어차피 오르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석유값도 오르고 네. 다 오르니까 가격이야 시장에서 결정하더라도 시장에서 결정하는 가격을 그냥 받아들이게 할 건지 네. 이렇게 몇 명한테만 줄 건지에 대한 고민인데 그럼 이거 언제 또 고치는 겁니까? 이건 몇 년마다 한 번씩 바꾼다고 그랬죠?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수급 조절을 결정하니까 올해도 결정을 하는 해고 심지어 지난 8월에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예. 같은 수요 예측 방식으로 예측을 해서 2년간 앞으로도 등록 대수 제한합시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 당시에도 레미콘 건설업계에서는 레미콘을 제때 못 구해서 또 레미콘 운임이 올라서 레미콘 공급 대란 벌어질 것이다. 곧 건설 현장 마비될 거다 이렇게 아우성이었는데 레미콘 연합회에서는 일단 작년 출하량 기준으로 따져봐도 최소 1,600대 이상이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레미콘은 90분 지나면 굳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지 않게 통을 돌려가면서 건설 현장으로 빠르게 운반해줄 이 믹서 트럭이 필요한 건데 아하. 그런데 믹서 트럭이 부족하다. 그러면 레미콘 회사는 레미콘을 못 팔고 또 건설 현장은 가장 중요한 자재를 못 구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다 부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전국의 레미콘 다 동원해도 네, 다 어디 갔어? 그러면 길 건너에도 또 아파트 짓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파트 경기 좋을 네. 때는 너도 나도 다 아파트 갑자기 지으니까 네. 그런 일이 당연히 벌어졌겠죠.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측에서는 특히 이제 믹서 트럭 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건설 경기가 침체됐는데 왜 왜 공급이 부족하냐? 예. 오히려 기본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일거리 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 이제 신규 진입을 허용하게 되면 과당 경쟁으로 기존 차주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글쎄요, 맞서고 또 일거리 있습니다. 없을 때는 괴로울 텐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뭘 기준으로 이걸 그럼 정해야 될 거냐를 네. 생각하면 참 애매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그 일 하겠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받아주는 게 그 시장 가격에 가장 적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조차도 또 논란이군요. 자, 양효걸 기자가 준비한 영국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런던에서 국제 금융사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네. 런던이 더 이상 이제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아니다라는 건데 네. 이게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브렉시트 영향이 가장 이제 크다고 보고 있는데 예. 사실 2017년 이후, 그러니까 이 브렉시트가 발표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은행들이 자기네 지점이나 본점을 옮기고 있다는 거고요. 독립 조사기관인 뉴 파이낸셜에 따르면 거의 이제 2017년 이후로 영국 내 글로벌 은행들이 옮긴 돈, 그러니까 빠져나간 돈이 약 9천억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500조 원에 달한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 전체 은행 자산의 한 10% 정도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이고 아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점이라든지 지점을 이제 런던 밖으로 옮기는 금융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뉴욕에서 원래 세계 2대 금융시장으로 불렸는데 이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영국 런던에서 빠져나가서 어디 다른 데로는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그러면 어디로 옮겼나 이게 봤더니 대부분 EU 안에, 유럽연합 안에 다른 도시,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라든지 독일 프랑크푸르트라든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도시였거든요. 예. 근데 영국이 이제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오는 이 브렉시트 전에는 사실은 런던 한 곳에서만 회사를 세워놓으면 사실 유럽 어디든지 뭐 거래를 하든지 뭐 돈을 뭐 펀드를 팔든지 문제가 없었는데 유럽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라서 그렇죠.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제일 편한 데 유럽 아무데나 네. 결정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이제 영국 런던으로 계속 몰렸다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영국이 이제 EU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나라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제 넘어야 되는 이제 장벽으로 작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옮겨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근데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점이나 본점 한 군데 내면 원래 다 됐었는데 추가로 또 만들어야 되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게 과거에는 글로벌 금융 한다고 하면 일단 런던의 지점부터 내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은 있는 지점도 밖으로 빼고 네. 새로 런던의 회사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 사실은 어디가 딱 좋아서가 아니라 네. 뭐 좋기야 뭐 날씨나 뭐 출퇴근하는 거야. 그게 뭐 프랑크푸르트면 어떻고 뭐 어디는 어떻겠어요. 네.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영국이었던 건데 네. 우연히도 그런 건데 이제 이게 하필이면 거기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네. 바꿔야 되는 거군요. 영국 경제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그 유럽 안에 있을 때의 그런 편의를 이제 느끼던 거에서 점점 더 어렵게 되면 네. 그나마 안 좋은 경제가 더 나빠지겠어요. 네. 지금 뭐 금융업도 문제인데 사실 물가가 가장 좀 아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생활 물가가 비상인데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1년 전보다 10월 때 11% 급등했거든요. 그러면 예. 41년 만에 최고치인데 우리나라도 물가 많이 올랐다 하는데 3% 중반을 오가고 있는데 주요 선진국이랑 영국이 두 자릿수를 오르다 보니 이 생활 물가가 가장 비상이고 특히 영국은 이제 전기나 가스 공급이 이제 민간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사실 예. 이제 완충지대 없이 곧바로 생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는 겁니다. 원래 영국이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빠져나간다고 할 때 네. 왜 빠져나가는지 이해는 되는데 네. 자꾸 이민들 영국으로 들어오고 주변 불편하고 지켜야 될 거 많고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인지 유럽 전체의 나라인지 네. 헷갈리니까 네. 우리 떨어져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나갈 때도 이런 일은 분명히 있을 테니 생각 잘하세요 그랬죠. 네, 근데 이게 계산기를 사실 좀 잘못 두드린 측면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부담금도 많이 내고 이민자도 몰려오니까 야, 예. 나가면 그래도 우리가 좀 경제가 더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가니까 EU 시장에 영국이 묶이면서 얻었던 혜택이 훨씬 좀 컸던 겁니다. 그래서 EU에 있는 동안은 사실 다른 나라랑 개별적인 무역 협정을 맺질 못하거든요. FTA 같은 거를. 네. 그래서 이제 나오면은 다른 나라랑 FTA 맺고 이제 무역 활성화하면 좀 벌충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했던 건데 일단 브렉시트 직후에 일본하고 우리나라도 영국하고 바로 FTA를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멀리 있는 반면에 가장 옆에 붙어 있는 세계 거의 세 번째로 큰 시장이 이걸 포기했다. 이거는 또 손해가 굉장히 컸던 거고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거죠. 네. 근데 시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EU를 나오기로 결정하고 코로나 터지고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는데 예전에는 뭐 돈만 주면 사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제 과일이나 신선식품, 생활 필수품도 이 통관 비용에다가 관세까지 붙으면서 물가가
계속 올랐던 거고요. 관세 정도야 내고 먹지 뭐. 그 과일값 맨날 거기서 거긴데 뭐 조금 오르면 어때?였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 그렇죠. 근데 물가가 안 잡히니까 원래는 독립적으로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경제 정책도 이제 마음대로 못 쓰고요. 그래서 금리도 계속 올려서 긴축하다 보니까 경제가 계속 눌려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 이민 문제도 사실은 이민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영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가 일자리가 많은데 왜 더 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그 이민자들이 저임금 근로자로 계속 그 밑을 떠받치면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저임금 근로자의 공급이 계속 많다 보니까 임금도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가 돼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빠지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3D 업종이라고 부리는 네. 이런 곳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그러게요. 이민자도 이렇게 양면이 있었는데 네. 한 면만 보고 불편해하다가 네. 저도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집에서 등교하던 친구들 중에 네. 아니 내가 대학생도 되고 그랬는데 자꾸 엄마 잔소리 듣기 싫고 하니까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끔 나오는 친구 있었어요. 네. 그러면 자유도 있는데 네. 매일 먹던 집밥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생스럽기도 하죠. 네. 그러면 영국이 얻으려고 했던 이민자 문제는 해소가 된 겁니까? 일단 뭐 들어오는 건 막았지만 사실 이렇게 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공급이 없어지다 보니까 임금이 계속 또 올라가고요. 예. 임금이 올라가니까 물가도 또 자극하고 그 물가 자극하니까 긴축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약간 악순환에 빠졌다라는 평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도 올해 이제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중에 영국만 좀 마이너스 성장할 거다라는 예. 이제 예측을 내놓기도 했고, 영국 내에서도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 브렉시트와 후회한다라는 뜻의 리그렛을 합쳐서 이제 브레그렛이라는 이제 신조어까지 돌고 그래요? 있거든요. 예. 브렉시트를 후회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후회한다. 그래서 영국 야당 당수인 키어스타마는 2025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다시 브렉시트 협정 다시 뜯어 고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지금 한 상태고 다시 EU로 들어가는 거 추진하겠다는 정치인이 나왔군요. 네. 그런데 이제 프랑스와 독일은 이제 이런 상황을 흐뭇하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집을 한 번 나가기는 또 쉬워도 네. 또 들어온다고 하면 또 뭐 두 팔 벌려 환영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 제대로 순순히 그냥 받아주고 오케이 웰컴 그러면 다른 네. 나라들도 우리도 한번 나갔다 올래. 다 그럴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막대한 비용을 또 치르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거 독립하려면 다 자기가 다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네. 그 뭐 나도 요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아니면 어디서 넉넉히 돈이 좀 나온다 이래야 가는 건데 네. 그냥 나갔다가 밥을 내 돈으로 해 먹어야 되는 걸 몰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